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성공 투자 박민영입니다. 오늘 새벽 마감한 뉴욕 증시 속 이슈들을 들여다보면 어제와 좀 사뭇 달라진 포인트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전일장은 CPI로 인해서 인플레에 대한 우려감이 일부 등장했다면 오늘은 PPI로 인해서 인플레 우려가 좀 경감됐고요. 국채금리가 하락했습니다. 그 영향 속에 그 전거래일에 미국에서 하락했던 헬스케어가 오늘 새벽엔 모두 상승하며 끝났고요. 엔비디아의 중국 수출 재개 이슈로 인해서 올랐던 반도체 쪽이 오늘 새벽 기준으로는 ASML의 가이던스 부진으로 인해서 또 실망감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 섹터 속 뉴스들 하나씩 짚어보면서 전략 챙겨가시죠. 일단 뉴욕장의 분위기부터 살펴봅니다. 혹시라도 밤새 트레이딩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참 혼란하다라는 생각이 드셨을 겁니다. 장중에 파월 해임설 해프닝으로 인해서 지수가 한때 0.8%까지 급락폭을 키우는 이슈가 있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결국에는 상승으로 돌려내면서 나스닥 지수가 오늘 다시 한번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포인트로는 이제 2700포인트까지도 넘겨 있는 상황이죠. 장중에 있었던 이슈를 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파월 의장의 해임에 착수했다라는 외신 보도가 있었습니다. 전날 공화당 의원들과 비공개 간담회를 가졌고 이 자리에서 파월 의장 해임에 대해 물었는데 대다수 의원들이 찬성을 했다. 이런 CBS의 보도가 들려온 거죠. 그 직후에 30년물 금리가 장중 한때 이 5%를 훌쩍 넘기면서 급등 스파이크를 쳤고요. 그 순간 지수가 급락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이내 곧바로 진화에 나섰습니다. 백악관 취재진이 사실관계를 묻는 질문을 하자 가능성이 아예 없지는 않다. 하지만 희박하다라고 언급을 한 겁니다. 다만 최근 들어서 파월 의장에 대한 이 공개 비판의 수위를 점점 더 높여가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이다 보니까 일단 시장을 달래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는 했어도 실제로는 연준 리노베이션 비용 문제를 빌미로 삼아 파월 의장을 해임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시장의 추측은 여전히 살아있는 상황이고요. 거기다가 후보로 케빈 헤셋 백악관 경제위원장을 지목하기도 했다는 점도 시장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오늘 장 초반에는 어제 CPI에 이어서 생산자 물가지수가 발표됐습니다. 헤드라인 수치 전월 대비 0%, YOY 기준 2.3%로 각각 시장의 예상치를 0.2%포인트 밑돌았습니다. 전월 대비로 물가의 변동이 없었던 것으로 나타난 거죠. 따라서 어제 CPI 반등세로 인해서 꺾였던 금리 인하에 대한 희망은 조금은 다시 살아났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관세와 관련해서도 주목하셔야 될 뉴스가 있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간밤 조만간 150개국 이상의 서한을 보낼 예정이다. 그리고 여기에는 그동안 계속해서 언급했던 의약품과 반도체에 대한 관세가 통보되어 있을 것이다. 이거는 일종의 통지서이고 그냥 숫자가 적혀 있을 거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반복된 재료이다 보니까 우리 증시에 영향이 좀 제한됐으면 좋겠는데 어찌 될지 오늘 지켜보셔야겠고요. 오늘 전반적인 그 섹터 종목별 분위기 어땠는지 보시죠. 가장 돋보이는 종목으로는 이쪽에 위치한 테슬라를 들 수가 있겠습니다. 중국에서 6인승 모델 Y를 올 가을에 출시한다는 소식이 들려왔고요. 이와 함께 캐시우드의 아크펀드, 이제 다음 주 7월 23일에 테슬라의 실적 발표가 예정돼 있는 가운데 주식을 3,600만 달러어치 우리 돈으로 하면 약 500억 원 정도 추가 매집했다는 소식도 긍정적으로 작용을 했고요. 엔비디아의 주가 어제 강하게 반등을 했었잖아요. 오늘은 0.4% 정도 소폭의 오름세를 보여줬습니다. 젠스랑 CEO가 베이징에서 기자회견을 가졌고 어제 이 자리에서 H20보다 더 우수한 고성능의 칩을 중국에게 팔고 싶다 이렇게 발언을 했습니다. 적국에게 유리한 어떤 행동을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 트럼프 행정부가 별로 마음에 들 만한 발언은 아닙니다만 이게 우리 증시 입장에서는 만약에 H20보다 조금 더 첨단의 칩을 만들면 HBM 수요가 증가하다 보니까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수혜를 입을 가능성이 있진 않을까? 이런
이런 기대감을 좀 자극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제 우리 증시 H20 수출 재개 이슈 속에서 반도체주들 일부 강세를 연출했던 만큼 오늘도 연속성을 띠게 될지 지켜보셔야겠고요. 다만 한 가지 부담이 되는 것은 ASML의 실적 그리고 주가의 급락세입니다. 하반기 전망치를 하향 조정함과 동시에 2026년부터는 매출 성장률이 안 잡힐 수도 있다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얼마 전에 엣지워터 리서치에서 메모리 수요 둔화에 대한 전망을 내놓으면서 마이크론의 주가가 꺾였었잖아요. 그런데 오늘 ASML의 급락과 맞물려서 다시 한번 그 리서치 내용 부각이 됐습니다. 주가가 3% 가장 부진한 흐름을 가져갔다는 점도 체크를 해보셔야겠고요. 오늘 우리 증시 반도체주들 과연 이 엇갈린 재료 가운데 어디에 더 방점을 두게 될 것인가 전문가의 진단 잠시 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존의 주가는 1.4% 하락한 가운데 그래도 좋은 소식은 있었습니다. 스페이스X의 펠컨 9을 이용해서 세 번째 위성 발사에 성공했다는 소식이 들려왔고요. 플로리다에 위치한 우주군 기지에서 이번에 추가적으로 20대 이상의 위성을 쏘아 올렸습니다. 이제 궤도에 잘 안착되어 있는 위성의 대수가 78기로 늘어났고요. 내년 7월까지는 1000대 이상의 위성을 발사할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대형 은행주들의 실적 발표 이어졌습니다. 어제와 마찬가지로 모건 스탠리, 골드만삭스 4월 트럼프 관세발 증시 고변동을 틈타서 거래량이 급증하고 이에 따라 엄청난 수수료 수익을 얻은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모건 스탠리 골드만삭스 그 덕분에 순이익이 크게 증가할 수가 있었고요. 다만 주가의 경우에는 이러한 부분들이 좀 선반영됐다라는 평가 속에서 크게 움직이지는 못했습니다. 그 밖에 움직였던 섹터와 특징주들 조금 더 확인해 보시죠. 암호화폐 관련주들 상승세를 연출했습니다. 어제 급락 후에 반등이었는데 이 크립토 법안이 절차적 표결을 하원에서 통과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이건 쉽게 말해서 부결이 얼마 전에 됐었잖아요. 그런데 다시 하원에서 논의를 할 수 있게끔 그 논의를 위한 동의안을 통과시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따라서 내일쯤에는 하원에서 재표결이 들어갈 겁니다. 통과에 대한 기대감이 강해지면서 일부 종목들이 폭발적인 시세를 연출했고요. 특히 이번에 이 표결에 들어가게 될 법안, 지니어스 액트도 포함이 되어 있다 보니까 대표적인 수혜주, 서클 인터넷의 주가가 19%대 폭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더리움 관련주로 최근 급부상하고 있는 종목이죠. 비트마인 이머전이라는 종목입니다. 사실 원래는 비트코인 채굴사로 출발을 했었는데 최근에 이더리움을 아주 공격적으로 매집을 하면서 이더리움 중심 전략으로 전환을 하고 있거든요. 간밤에 이더리움이 10%대 폭등세 역시나 이 같은 이슈로 인해서 나타내게 됐고요. 그에 따라서 비트마인의 주가 함께 수혜를 받아감과 동시에 피터 틸, 미국의 억만장자 벤처 캐피털리스트죠. 피터 틸의 VC가 지분을 9% 보유한 내역을 공개한 점도 우호적으로 작용했습니다. 그 밖에 일라이 릴리의 주가 역시 전일 급락 후 오늘 반등에 성공을 했는데 오픈 AI와 협력해서 항생제 내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 중이다. 이게 참 정말 실현이 된다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죠. 일라이 릴리의 주가 그 기대감 속에서 2%대 반등한 가운데 그 밖에 템퍼스 AI라든지 슈레딩거 등의 AI 바이오테크 기업들의 시세가 다 함께 좋았습니다. 국내 증시 관련한 종목군들로 훈풍을 줄 수 있을지 기대를 해봐야겠고요. 양자 컴퓨터 관련주에서는 리게티 컴퓨팅, 양자 컴퓨팅의 성능을 2배 향상시켰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이 양자 컴퓨터의 성능을 우리가 단위화할 때는 피델리티라는 개념을 사용하게 되는데요. 99.5%를 달성했다. 이 말인즉슨 100번 테스트를 돌렸을 때 0.5번 정도만 오류가 발생한다는 의미가 되겠고요. 지금의 기술 수준에서는 굉장히 우수한 성능이라고 평가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타 관련주들의 시세 함께 자극을 했네요. 오늘 국내 증시 전략 세워보시죠. 전날 하락했었던 하락의 요인으로 작용했던 여러 뉴스가 오늘은 또 반전의 흐름을 나타내고 있네요. 국내장은 어떻게 반영을 할지 봐야겠습니다. 일단 어제는 모처럼 인플레 이슈가 시장을 붙들었죠.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로 금리가 재상승했고요. 어제는 차익 실현 매물이 나왔습니다. 코스피 1% 정도 하락이었고요. 코스닥도 위험 선호 심리가 위축되면서 떨어지긴 했는데 그래도 시가
시가총액 1위 종목인 알테오젠이 장 후반 상승하면서 지수 하락을 방어했죠. 0.08% 소폭 하락 약보합으로 끝이 났습니다. 거래소에서는 24개 업종 중에 전기전자를 제외하고 모두 하락했고요. 전체적인 섹터의 문제보다는 시장 자체가 어제는 조금 차익 실현의 키워드를 자극하는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트레이딩성 자금 순환이 활발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따른 업종 순환도 굉장히 강하게 진행되고 있죠. 최근에 급등했던 업종들의 차익 실현이 나왔는데요. 금융주나 암호화폐 관련주, 그리고 화장품, 엔터, 원전 등에서 하락이 있었습니다. 지니어스 법안의 통과가 무산될까에 대한 우려감이 암호화폐 관련한 종목들을 하락으로 끌었는데 물론 차익 실현의 압박도 있었겠죠. 다만 지니어스 법안 통과 기대가 다시 한번 등장하자 일부 종목들은 강하게 반응을 했습니다. 쿠콘, 다날, 더즌, 넥서스 등이 그에 해당할 수 있겠죠. 좋았던 섹터로 본다면 반도체와 IT 전력 쪽이었어요. 엔비디아의 중국 수출 재개 이슈 계속해서 삼성전자의 힘을 좀 보태주는 뉴스로 작용이 되고 있습니다. 1.5% 상승. 이재용 회장의 대법원 선고가 바로 오늘입니다. 이를 앞둔 기대감도 같이 좀 작용을 하지 않았을까 살펴볼 수 있고요. 그 외 반도체 종목들 내에서도 이오테크닉스 52주 신고가를 기록했고요. 이수페타시스 올해 정말 좋은 흐름이었는데 6만 원 넘어가고 약간의 주춤하는 흐름을 보이다가 어제 다시 한번 일단 6만 원을 회복하는 모습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그 밖에는 전력 쪽도 좋았죠. 트럼프 측에서 계속적으로 전력을 지지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기 때문인데요. 효성중공업, 황제주 등극 이후에도 시세를 유지합니다. 어제 3% 상승세 확인이 됐고요. IT 부품단에서는 역시나 폴더블 쪽 이슈가 작용했죠. 거밍치 파워가 2거래일 연속해서 힘을 실어준 파이낸텍이 15% 상승세, OLED 소재단에서는 덕산 네오룩스가 11%의 상승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자, 그 밖에는 한미협상에 대한 기대감, LNG 밸류체인의 강세를 이끌었고요. 바이오텍에선 알테오젠의 신고가, 지주사에서는 GSLG, KCC 등이 올랐고요. 중소방산주가 비교적 견조했습니다. 퍼스텍이나 코츠테크놀로지, MSC솔루션, 풍산 등의 종목들이 어제장에도 분위기가 괜찮았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장 마감 이후에 나온 한 언론 보도였죠. 미국산 LNG 수입을 국내에서 최대 2배 정도 늘릴 수 있다라는 보도였습니다. 일단 정부 측에서 이것을 검토하고 있다라는 뉴스였고요. 단독 뉴스라 주의는 필요합니다만 어제 국내에서도 조선이나 LNG 밸류체인 내에서 강관주들의 강세 흐름이 있었습니다. LNG 관련해서 결국에는 알래스카 협상 카드로 좀 쓰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일부 남아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단기적으로라도 시장에 관심을 받게 되는지 한번 체크가 필요하고요. LNG 개발이 확대될 경우 탄소세 부과 논의가 활발해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러면 또 탄소 포집에 대한 이슈가 부각될 수 있습니다. 어제 한 오후 5시경이었죠. 이재명 대통령의 탄소 배출권 거래제도 강화해야 한다라는 목소리 등도 나왔기 때문에 LNG 밸류체인과 탄소 포집 관련주들 같이 체크해 보겠고요. 일단 어제 이 뉴스에 반응을 한 걸까요? 대체거래소에서는 동성와인텍, 한국카본 등의 종목들 강세 흐름을 나타냈고요. 시간 외에서 1승 역시나 올라가는 모습이 있기도 했습니다. 조선주와 이제 조선기자재단이 일단 이 이슈로 관심을 받게 될지 여부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죠. 탄소 포집도 같이 짚어놓고 가겠습니다. 자, 제약바이오 쪽이 계속 시장의 관심에 들려면 대장주들이 굳건해야 된다라는 점을 말씀드렸었죠. 어제 사실 미국의 국채금리가 그 전 뉴욕장에서 올라가면서 약간 제약바이오를 불편하게 하는 듯 했습니다만 뚜렷하게 제약바이오에 큰 폭의 하락이 있었던 것은 아니고요. 알테오젠 측에서 그래도 장 후반 힘을 내주는 모습에 52주 신고가를 또 기록했습니다. ALT B4 미국 특허 등록에 대한 기대가 있다라고 어제 아침에 말씀을 드렸었죠. 그런데 어제 오후 때 이제 미국 특허 등록 소식이 전달이 됐습니다. 이제 더 이상 기대가
아니죠. 할로자임 이슈 논란을 좀 잠재울 만한 사안으로 평가받는다라는 소식이었고요. 알테오젠의 주가 어제 3% 상승하며 어느새 49만 원에 바짝 다가가는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꾸준하게 최근 들어 상승세를 기록하며 하반기 들어 너무나 좋아지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죠. 상반기는 살짝 쉬었던 알테오젠입니다. 어제 장 후반에 힘을 냈고요. 알테오젠의 어제 장중 차트인데 코스닥의 장중 차트를 보면 거의 비슷합니다. 한마디로 알테오젠이 장 후반에 지수 하락을 막아서면서 올라간 것이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볼 수 있죠. 코스닥이 낙폭을 이렇게 줄이며 장 막판에 보합권까지 올라올 수 있었던 것은 알테오젠 덕분이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전날 사실 루프원 이슈로 인해서 급등했던 펩트론도 어제 일단 지켜내는 흐름 정도로 마무리가 됐죠. 자, 그런데 오늘은 사뭇 달라진 한 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미국에서 국채금리가 떨어졌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또 제약바이오에겐 나쁘지 않은 뉴스가 될 겁니다. 그래서 뉴욕 증시에서 상승 전환에 바이오가 꽤 한몫을 하지 않았나 싶은데요. 하나씩 뉴욕 증시 속의 이슈들 들여다보죠. 일단 PPI가 예상을 하회했습니다. 이것이 국채금리 하락을 유도했고요. 트럼프 측에서 파월을 해임할 것이다라는 우려감이 있었는데 트럼프 측에서 계획이 없다라는 식의 약간의 부인을 하면서 그 우려가 진정되는 모습, 뉴욕장의 상승 전환의 이유이기도 했죠. 그 밖의 이슈들로 살펴봤을 때는 섹터에서는 반도체 쪽 뉴스가 하나 있었죠. ASML이 8% ADR 종목이 빠졌습니다. 가이던스 하향이 있었는데요. EUV 장비가 생산성이 너무 좋아져서 필요 대수가 줄어들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있었고요. CEO 측에서는 내년도 성장이 어려울 수 있다라는 코멘트를 내기도 했습니다. 이와 함께 ASML 주가 8% 빠졌고 마이크론이 또 하락을 했어요. 이 부분이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센티 위축을 가져올지는 체크가 필요합니다. 다만 그래도 엔비디아와 AMD, ARM 등의 다른 반도체 종목은 그래도 상승했다라는 점에서 방향이 어떨지 오늘 장중을 지켜봐야 되겠고요. 오늘 오후에는 이제 TSMC의 실적이 나옵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매출에 대한 기대는 굉장히 높고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사실 환율 이슈 때문에 조금 흔들릴 수 있다라는 얘기도 나오는데 사실 그것은 전체적인 사업 본질은 아니기 때문에 TSMC의 실적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잘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바레인에서 미국에 대한 투자를 강화한다라는 소식이 있었고 보잉, 오라클, 시스코 등에 대한 구매 관련한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테슬라는 로보택시 영역을 좀 넓혀 나가고 있죠. 주가 3% 올랐는데요. 중국의 6인승 모델 YL의 출시 예고가 있었고요. 캐시우드의 12만 주 매수 이슈도 영향을 줬습니다. 자, 그 밖의 특징주로는 서클입니다. 서학개미 매수 1위 종목이죠. 지니어스법 통과에 대한 기대감이 서클의 주가를 다시 끌어올렸다라는 점, 그리고 암호화폐 관련주들이 상승을 나타낸 만큼 오늘도 국내에 연결이 될 수 있을지 한번 지켜보셔야 되겠고요. 존슨앤존슨이 6% 상승했습니다. 일라이릴리도 2% 올라섰죠. 금리 하락으로 제약 바이오 종목, 머크, 에브비, 일라이릴리 혹은 존슨앤존슨 등의 종목들이 강세 흐름을 나타냈는데 바이오에 대한 얘기를 조금만 더 해보죠. 바이오의 분위기, 오늘장 국채금리 하락하는 흐름이 있었고요. 관세 리스크, 트럼프 측에서는 관세 1년을 좀 유예하는 듯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관세 발표 후에 1년 동안 지켜보고 불응할 경우 고강도 관세를 부과한다라는 내용이었었죠. 그래서 이 매크로나 관세 영향은 비교적 긍정적이다라는 점이고요. 미국에서 일라이릴리가 여러 이슈 속에 상승세를 기록했죠. 에브비, 머크 등의 다른 제약 바이오도 같이 올랐고요. 템퍼스 AI가 이 템퍼스 소프트웨어 FDA 승인을 받았다라는 소식에 올라갔습니다. 의료 AI단의 종목들이 강세 흐름을 같이 기록했고요. 존슨앤존슨이 눈에 띄죠. 존슨앤존슨 같은 경우는 이 유한양행 렉나자와
리브리반트 병용요법 매출이 어떻게 나오는가가 되게 시장의 관심 포인트였었습니다. 지난 분기부터 이 병용요법 매출이 잡히기 시작했었고 1분기 때도 괜찮았었죠. 그런데 QOQ 기준으로도 이번에 매출이 증가하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렉나자를 떠올렸을 때 오스코텍이 유한양행에 기술 이전하고 유한양행이 그것을 존슨앤존슨으로 기술 이전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국내로 연결될 수 있는 종목은 유한양행, 오스코텍이 되겠습니다. 오늘 국내장에 영향을 받을 수 있을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그 밖에는 국내에서 알테오젠의 신곡과 업종 대장들의 수급이 개선되고 있습니다. 알테오젠, 유한양행, 리가캠, ABL, 에이프릴, D&D, 펩트론 등의 종목들이 돌아가면서 각종 순환 상승을 기록하고 있는 것은 제약바이오에 관심을 집중시켜주는 요소이고요. 빅파마가 국내 바이오텍에 대한 관심을 꾸준히 유지하고 있네요. 언제 또 기술 이전, 기술 수출 관련한 뉴스가 어디에서 튀어나올지 모른다라는 겁니다. 거기다 실적 시즌이라서 일부 실적 개선 기대가 있는 종목들에 대한 관심도 유지되고 있죠. 당연히 빠지지 않는 삼성바이오로직스, 그리고 SK바이오팜도 흑자 전환에 대한 기대감이 있고요. 유한양행, ABL바이오, 올릭스 등에 대해서 실적 기대가 솔솔 나오고 있으니까요. 이쪽 같이 체크해 두도록 하겠습니다. 바이오에 대한 분위기까지 살펴봤고요. 4월 달이었어요. 소외된 곳에도 봄이 오는가라는 타이틀로 애플 폴더블 디스플레이 쪽을 살폈던 바가 있었습니다. 그때도 애플의 폴더블 폰 얘기가 나왔죠. 물론 지금은 조금은 더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내년도 하반기 애플 폴더블 폰이 나오고 그 이후 맥북이나 아이패드의 OLED 전환이 빨라질 것이다 라는 얘기를 했었었고요. IT OLED 제품이 이런 폴더블 폰을 시작으로 해서 늘어난다라는 거죠. 그래서 당시에 OLED 관련한 소부장을 같이 체크했던 바가 있었습니다. 폴더블 폰 관련주로는 전일장 미나앵커가 짚어주신 종목들도 있고요. 패널에서는 삼성 디스플레이, LG 디스플레이, 필름에서는 세경 하이테크, 삼성 SDI, 이녹스 첨단 소재, 소재단에서는 덕산 네오룩스, UTG에서는 UTI가 될 거고요. 힌지에서는 요즘 잘 나가는 파이넨텍, KH바텍, 증착기는 서닉 시스템, 카메라 모듈, LG 이노텍, 또 기판 쪽의 종목들도 있죠. 이런 OLED나 폴더블, 디스플레이 쪽에 대한 이제 긍정의 포인트가 조금씩 나오고는 있습니다. 삼성 디스플레이가 중국의 BOE와 영업비밀 분쟁에서 승기를 잡았다, 예비 판결에서 승기를 잡았다라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네요. 사실 본 판결에서 예비 판결 내용이 뒤집히는 경우가 많지 않기 때문에 일단은 호재성 뉴스로 볼 수 있습니다. 애플의 OLED, 폴더블 전환에 대한 기대가 올라가서 디스플레이 종목들 같이 체크해보죠. 어제 OLED 폴더블폰 관련한 종목들 시세 2일 연속해서 일단 이어졌고요. OLED 주요 공정 밸류체인 참고만 해주시길 바랍니다. 관련해서 이 정도 종목들이 거론되고 있는데 사실 지금 많이 시장에서 보고 있는 건 덕산, 네오룩스 등이 되겠죠. 이런 종목들이 시세를 계속 유지해 줄 수 있을지 꾸준하게 체크하겠습니다. 시장 속 주요 섹터와 뉴스들 살펴봤고요. 분위기 파악 한번 하러 가시죠. 시장 자체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파월에 해임 보도가 있었으나 트럼프가 부인했고 미국 증시는 일단 상승했죠. 걸리는 건 ASML의 가이던스가 하향 조정된 점인데 그래도 다른 이제 마이크론을 제외하고는 다른 반도체 종목들은 괜찮았다라는 점에서 일정 부분 좀 지지해 주길 바라봅니다. 이재용 회장이 대법원 선고 오늘 받는 날이기 때문에 오전 11시 15분으로 일정이 체크가 되고 있는데 관련해서 나오는 소식과 그 이후에 시장에서 주목하는 포인트들 잘 살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 전거래일에는 가상화폐,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실망감이 조금 반영됐던 어제장인데 지니어스 법안 통과 기대감이 나왔죠. 이게 뭐 세론이 될 수도 있겠지만 일단은 미국에서는 서클 등을 중심으로 반응을 보이긴 했습니다. 그래서 국내에서도 스테이블 코인 관련 종목들 일단 체크는 해보겠습니다. 업종에서는 원전 뉴스가 계속적으로 나오죠. 미국 에너지부가 새로운 이 원자로 개발 관련한 프로젝트를
실행을 하는데 뉴스케일 파워가 또다시 강세 흐름을 기록했다라는 점이고요. 바이오 쪽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미국 바이오 좋았고 존슨앤존슨 호실적에서 병용요법 매출 유한양행 오스코텍을 같이 체크했습니다. 테마단에서는 미국 내에 드론주가 너무 좋았어요. 드래곤플라이가 43%나 급등했고요. 레드캣이 11% 상승이었습니다. 요즘 UAM 관련주들 보시면 조비 에비에이션, 버티컬 에어로스페이스, 아처 에비에이션 차례대로 좋은 흐름 나타내거든요. 밤사이 조비도 17% 상승이었고 양자는 앞서 체리앵커 말씀 주신 대로 리게티가 30% 급등 흐름이었습니다. 이제 신고가 도전하는 리게티의 흐름까지 테마를 자극할 수 있을지 일단은 적어놨고요. 오늘 출근하는데 이제 운전해서 오는데 자동차에 구멍 뚫리는 줄 알았습니다. 비가 너무 거세게 오더라고요. 오늘 호우특보가 전국에 내려지고 있는 가운데 어김없이 이런 쪽 이슈가 주목받을 때는 약간 호우 테마가 형성이 되죠. 폐기물 관련주나 상하수도, 비료, 제습기 쪽인데요. 언제나 그렇듯 정말 단발적이라는 점 그냥 이런 게 있다 정도의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저희 살펴볼 내용 중에 넘겨보시죠. 송금 시스템에 대한 이야기 살짝만 하고 가겠습니다. 국내 13개 은행이 4월부터 한일 스테이블 코인 막교환 송금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이제 일본으로 송금을 할 때 원화를 달러로 바꾸고 달러가 엔화로 되는 이 송금 전환 과정이 있었는데 그 과정에서 수수료가 올라가고 송금의 속도는 떨어집니다. 막 몇 시간씩 걸리고 이랬다는 거죠. 그런데 스테이블 코인 막교환이 진행될 경우는 원화에서 엔화로 다이렉트로 교환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 과정에서 송금 수수료가 떨어지고 속도는 훨씬 올라가고 그래서 원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거고요. 미국에서 지니어스 법안 이슈와 같이 맞물려서 마침 이런 뉴스가 하나 보이더라고요. 국내 시중은행 스테이블 코인 상표권을 출원하고 있는 상황인데 국내 최대 블록체인 민간 협의체죠. OBDIA를 통해서 원화 스테이블 코인 도입 가능성이 논의되고 있다라는 소식이었고요. 스테이블 코인 관련한 법안에 대해서 안도걸 의원이 다음 주에 빠르면 발의를 한다라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들 같이 체크를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국내 최대 블록체인 민간 협의체의 회원사이거나 이사사이거나 부회장사이거나 하는 기업들을 적어봤습니다. LG CNS 들어가고요. 아톤, IT센 글로벌 체크가 되네요. 일단은 짧은 트레이딩 혹은 단기적인 대응 요소니까요.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 밖에는 저희 3일 전에 짚어봤던 내용이죠. 바로 오늘이 당일입니다. 7월 17일 11시 15분. 이재용 회장의 사법 리스크, 이 족쇄가 풀리게 되는 것인지 봐야겠죠. 사법 리스크 해소에 대한 기대감일까요? 일단 어제까지도 삼성전자 흐름, 외국인의 매수와 함께 좋았고요. 이 이후에 삼성이 어느 쪽으로 속도를 낼까 시장의 기대, AI, 신기술 혹은 전장, 로봇 등등이 있겠죠. 일단은 기대 요소 뉴스와 함께 실행이 맞물리는지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일정 오늘 중요해서 한 번 더 체크를 한 거고요. 자, 이제 오늘은 장관 인사청문회는 이번 주 내내 계속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요. 확인해 주시고 무엇보다 이재용 회장의 이슈와 TSMC 실적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점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시장 흐름 살펴봤고요. 섹터 뉴스 들어갈게요. 미나 앵커 나와주시죠. 네, 오늘은 소프트웨어 쪽에서 네카오를 준비해봤습니다. 지난 6월을 한 달을 복귀해보면 네이버와 카카오, 안 오를 줄 알았는데 그 예상을 뚫고 정말 많이 올랐죠. 그래서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놀라셨을 것 같은데요. 지금은 주가 자체는 잠잠합니다만 일단 증권가에서는 여전히 목표 주가를 높이고 있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이버와 카카오의 목표 주가 줄 상향 판인데요.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IBK에서 32만 원까지 최근에 목표 주가를 상향했었고 DS에서는 34만 원까지 그리고 메리츠증권에서는 35만 원까지 목표 주가를 상향했습니다. 그리고 지난달에는 또 JP모건 쪽에서도 27만 원까지 목표 주가를 상향하는 흐름이 나타나기도 했었죠. 카카오도 마찬가지입니다. 카카오도 최근 들어서 증권가의 눈높이가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는데 IBK에서 7만 2천 원, SK에서는 7만 8천 원, 메리츠증권에서는 무려 8만 6천 원까지 목표 주가를 상향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단 지금까지는 단발성 재료라든지
나온다든지 정책적인 모멘텀이 강하게 드라이브가 걸리면서 주가가 상승했는데 이제는 다음 스텝으로 넘어가야 하는 시점에 와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 어떠한 모멘텀들을 볼 수 있을지 살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월 한 달간의 상승률을 살펴보시면 네이버와 카카오의 주가가 굉장히 뜨거웠었죠.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40% 종가 기준입니다. 카카오도 40.5%의 상승률을 나타냈는데요. 다만 7월 들어서는 횡보하는 주가 그래프를 그려나가고 있습니다. 하락폭을 보시면 네이버가 4.8% 하락했고요. 카카오가 7월 들어서 6.5%의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래프 보시는 것처럼 이 안에서 계속해서 뭔가 더 떨어지기보다는 횡보하면서 지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만약에 새로운 모멘텀이 나온다든지 AI와 관련한 어떠한 프로젝트가 다시 한번 결과물을 낸다면 주가가 또 한 번 오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부분들이 궁금해지는 시점입니다. 6월 상승 이유를 먼저 복기해 보면서 다음 흐름도 가늠해 볼 텐데요.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큼직큼직한 이슈가 있었죠. 먼저 하정우 네이버 클라우드 AI 이노베이션 센터장이 AI 미래 기획 수석으로 임명이 됐다라는 소식이 가장 큰 호재로 작용이 됐었고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소버린 AI의 전략적인 핵심 파트너로 부각이 될 가능성이 짚이면서 네이버의 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AI 기술이 이제 발달이 되면서 그게 매출 쪽으로 반영이 되기 시작할 것이고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네이버 쪽으로도 투자 심리가 개선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고요. 카카오 같은 경우에도 이제 AI 신사업에 대한 기대감도 있지만 역시나 이 카카오페이의 스테이블 코인 이러한 테마 단 움직임이 강해지면서 카카오의 주가도 큰 폭으로 폭등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이뿐만 아니라 이제 카카오 계열사 같은 경우에 전반적으로 정부의 AI 정책 수혜 기대감을 안고 있는 만큼 공통점은 이제 다음 스텝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AI 신사업을 잘 꾸려 나가야 한다라는 점이 공통점으로 짚히고 있습니다. 어쨌든 6월에는 이러한 여러 가지 호재성 이슈들을 들고 오면서 네이버와 카카오가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 했는데 다만 7월 들어서는 외국인과 기관이 차익 실현 매물을 출회하면서 주가가 조금씩 빠지고 있는 건데요.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네이버 매도 우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7월 14일에는 매수 우위를 기록했지만 이때를 제외하고서는 7월 한 달 동안 한 달은 아니죠. 지금까지 어쨌든 순매도 우위 포지션을 취하고 있다는 점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고요. 기관 투자자들도 네이버를 7일 연속으로 매도하는 가운데 카카오도 7일 연속의 매도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수급적인 부분까지 함께 살펴봤는데요. 이제 하반기 이 네이버와 카카오의 주가가 더 이상 빠지지 않고 한 번 더 도약하기 위해서 어떠한 점들을 잘 꾸려 나가야 할지 증권가의 시각도 살펴볼 텐데요. 일단 그 전까지는 정책적인 모멘텀으로 인해서 주가가 많이 올랐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준비되어 있는 재료가 모두 소진이 되면서 이제는 직접 뭔가 결과를 만들어내야만 주가가 오를 것이라는 증권가의 코멘트들이 속속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반기 이제 투자자들의 입장에서는 AI 신사업 한다는 거 알겠고 정부가 빵빵하게 밀어준다는 것도 알겠는데 이게 진짜로 수익화가 될까? 그거는 또 다른 문제 아니야? 지금은 재료로 이렇게 잘 올랐지만 그 이후에는 어떤 게 조금 더 유망해 보여? 이러한 점들이 궁금하실 것 같아서 네이버와 카카오를 일단 간략하게 비교를 해봤습니다. 하반기에 기대해 볼 수 있는 프로젝트들인데요. 네이버는 이제 마켓컬리에 입점을 하게 되면서 커머스를 확장할 것이라는 계획을 갖고 있고요. 검색 광고 서비스에 AI를 함께 접목을 시켜서 AI 추천 기능을 본격적으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AI 검색 기능에 대한 투자 포인트를 좀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오픈 AI와 협력을 하겠다고 지난번에 밝힌 바가 있죠. 오픈 AI와 협력을 해서 AI 에이전트인 카나나를 출시한다는 모멘텀 기대해 볼 수 있고 카카오톡이 이제 개편될 것으로 보이는데 오는 9월 그리고 10월 사이에 카카오톡의 AI 기능을 연동할 계획을 밝힌 바 있습니다. 이게 실제로 이루어질지 이번 하반기 9월, 10월 함께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한투자증권에서는 AI가 이제 광고, 커머스 실적 개선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지금까지 받았던 정책 프리미엄이 오래 가지 못할 것이라고 봤는데 때문에 네이버와 카카오의 이런 프로젝트가 어느 정도로 추진이 되는지 이 부분 꼭 살펴보셔야 될 것 같고요. IT 업계 관계자들도 하반기에는 이제 기술력보다 어떻게 실행을 하는지 실행력이 더 중요하다라고 본 만큼 네이버와 카카오 쪽에서 누가 더 먼저 실행을 할 것인가 이것도 하반기에 굉장히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카오가 지금 공통적으로 뭘 하고 있는지 일단 정부 정책 차원에서 하반기 기대해 볼 수 있는 부분도 함께 살펴볼 텐데요. 일단 정부가 주도하고 있는 소버린 AI 파운데이션 모델 프로젝트에 참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이 프로젝트에는 약 2천억 규모가 투자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KT, SKT, 네이버, 카카오, LG, 삼성전자 이렇게 대기업들이 모두 다 경쟁에 뛰어들 것으로 보이는데요. 여기서 네이버와 카카오가 유망한 후보로 거론이 되고 있는 만큼 이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기업으로 또 꼽힐 수 있을지 이 부분도 체크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또 클라우드 GPU 인프라를 강화하는 움직임에 함께 참여하고 있는데 정부가 지금 AI 컴퓨팅 자원 활용 기반 강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네이버 클라우드가 카카오와 함께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고 이를 통해서 GPU 10,000대 이상을 확보하는 것이 목표다라고 밝힌 만큼 GPU와 관련해서도 네이버와 카카오의 시너지 효과가 날 수 있을지 두 가지 포인트 정책적인 관점에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네이버와 카카오 각각 무엇을 하고 있을지 조금 더 자세하게 이렇게 정리를 해봤는데요. 하반기 기대해 볼 수 있는 포인트들입니다. 먼저 네이버를 살펴보시면 차세대 추론형 AI 모델인 하이퍼 클로바 X 싱크를 지난 6월에 이제 공식적으로 공개를 했습니다. 따라서 거대 LLM 모델 그리고 한국형 LLM 모델이라는 점에서 메리트를 갖고 있는 만큼 이게 지금 어떻게 또 활용이 될 수 있을지 그리고 글로벌 시장에 어느 정도의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지 앞으로의 활약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이퍼클로바 X 싱크를 이번 6월에 공개했는데 경량화 버전을 오픈소스를 통해서 배포할 계획이라고 밝혔고요. 2026년에는 검색 AI 에이전트인 AI 탭을 출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제 AI 탭 같은 경우에는 내가 만약에 검색을 하면 그저 단순히 정보를 찾아주는 게 아니라 나에게 맞춤된 어떠한 정보 소스를 활용을 해서 맞춤된 정보를 제공하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나 제주도 여행 가고 싶어 하면 그동안 내가 검색했던 것이라든지 여러 가지 소스를 기반으로 해서 나에게 맞춤형 경로를 제안해 준다든지 그런 서비스를 출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네이버 클라우드가 이제 공공 금융 확대를 본격화했기 때문에 1분기 실적도 좋았는데 2분기 실적도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AI 데이터 센터와 관련해서도 모로코에 구축을 한다는 모멘텀까지 챙겨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카카오도 살펴보시죠. 카카오는 올해 AI 대중화를 목표로 두고 있고요. 오픈 AI와 협력한다는 소식이 아마 가장 큰 모멘텀으로 짚일 겁니다. 한국형 슈퍼 AI 에이전트를 연내 출격할 것을 목표로 두고 있는데 일단 지금 짚히고 있는 날짜는 11월쯤으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앞서서 제가 9월에서 10월에도 여러 가지 좀 큰 이벤트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11월도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카카오는 AI 지도도 출시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생성형 AI 검색 기능까지 강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거기에 이제 카카오 모빌리티에도 AI를 함께 접목시킬 것으로 말을 했는데요. AI 주소 자동 붙여넣기 기능을 여기에 접목을 시켜서 이렇게 생성형 AI 서비스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이 카카오와 네이버 쪽에서 모두 다 나오고 있는 만큼 네카오의 활약 지켜보셔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실현이 가능한지가 가장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되고 있는 만큼 네카오에 기대해 볼 수 있는 이런 하반기 모멘텀들 하나씩 만들어질 수 있을지 그리고 어느 쪽에 조금 더 유망할지 저희와 함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횡보하고 있을 때가 가장 저렴한 구간일지도 저희와 함께 플랜 마련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목요일입니다. 비도 내일까지 좀 쏟아질 것으로 보이는데 좀 마음을 차분하게 가라앉히고 어떤 전략을 취해야 될지 이분들과 이야기 풀어보겠습니다. IS의 김태성 본부장님, AJ인베스트먼트 이재규 대표님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저희가 브리핑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속보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들이 계속해서 쏟아지고 있는데요. 시장 혼란은 주겠지만 파월의 삶을 원한다라는 얘기. 전일 새벽에 이제 파월 사임에 대해서 약간 부인 뉘앙스를 풍겨서 뉴욕장이 상승으로 마무리가 됐는데 또다시 파월 사임을 원한다라는 코멘트를 냈다라는 점, 이랬다가 저랬다가 합니다. 참. 유럽과 무역 합의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도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트럼프의 이슈가 한동안은 조금 묻히는 듯 했었습니다. 관세에 대한 불안도 그리 크지 않았었고요. 그런데 다시 한번 이런 노이즈 등의 시장이 좀 주목을 하고 있어요. 이재규 대표님, 어떻게 시장 바라보십니까? 일단 뭐 새로운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자주 이야기가 나왔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우리 시장에 대해서 좀 집중을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 뭐 미증시가 크게 밀린 부분도 아니기 때문에 일단 전반적인 흐름세 같은 경우는 어제까지, 그제까지 이어졌었던 모양새가 계속해서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 우리가 이제 PPI와 CPI가 나왔죠. CPI와 PPI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시장 자체의 변동성이 굉장히 크게 나오지 않았다라는 것은 전 일단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어제부터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이 굉장히 강한 모습을 또 보이기 시작을 했죠.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 본다라면 제가 예전에도 이런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우리나라 지수 같은 경우는 많이 안 밀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제 문제는 그동안 많이 올라왔었던 종목군들이 차익이 나올 때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그 종목을 가지고 계실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우리가 좀 경계를 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네. 전 일단 지수당 같은 경우는 여전히 우상향의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트럼프가 계속해서 관세에 대한 이야기들을 해오고 있었는데 뭐 CPI와 PPI가 올라가지 않는 것도 저는 이상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 수치 자체가 좀 삐뚤어지고 살짝 시장의 예상치와 반대로 움직임이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가장 중요한 것은 시장이 어떻게 판단을 하고 있느냐, 전 이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자금 자체가 미국 같은 경우도 많이 이탈되지 않고 있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환율이 더 이상 밀리지 않는 구간에서도 버텨주고 있다는 것, 오히려 상승을 하고 있다는 부분들은 우리 시장에 대한 메리트가 어느 정도 여전히 유지되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저는 뭐 미국 쪽에서, 트럼프 쪽에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부분들이 영향력은 있겠죠. 하지만 과거 같지는 않다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과거만큼 민감하게 반응하지는 않을 것이고 국내 내부적인 흐름에 더 초점을 맞춰보자라는 겁니다. 김태성 본부장님은 네. 지금 시장 더 갈 수 있다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일정 부분 약간의 조정의 시기를 겪을 거라고 보세요? 저는 조정을 받는 게 오히려 더 낫다는 역설적인 표현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우리나라 증시에 참여하시는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힘들고 지친 게 뭐냐면, 지수는 가는데 내 HTS, MTS 열어보면 실제 내 계좌의 수익 잔고는 지수 올라간 것만큼 다이나믹하게 좀 변화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피곤한 거거든요. 그 이유는 뭐냐? 가던 기업이 계속 가는 시장이다 보니 다시 살 수 없는 종목군들이 많아진 것도 저는 사실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일정 부분의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닥도 그렇고 우리가 건강한 견조한 조정이라는 표현을 좀 쓰는데, 그런 조정들이 나와주고 다시 가야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또 가지고 있었던 예탁 자금을 활용을 해서 굉장히 더 강하게 올려줄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 지수도 저는 전체적으로 앞서 이재규 대표님 이야기대로 더 올라갈 수 있다는 것에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여기서 어떤 섹터와 어떤 종목을 다루느냐에 따라서 잘 맞으신 분들은 수익을 보시겠지만 섹터와 종목이 엇갈리시는 분들은 계속 지수는 괜찮은데 내 계좌는 왜 이래? 이런 또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는 하반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역사적으로 여러분들이 미국 시장의 7월 달은 강하다라고 많이들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이제 7월 월중 흐름을 놓고 보면 7월 초와 중까지는 강했지만 네. 중순부터 하반기, 그리고 이제 8월 초까지는 약세의 모습을 좀 보였어요. 그러니까 약세의 모습을 보였다 그래서 꺾인다라기보다는 일정 부분 어떻게 보면 횡보하는 모습을 좀 보이는 경우의 수가 좀 많았기 때문에 저는 앞서 앵커님께서 이야기하신 대로 좀 차분하게 좀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지 않나. 그리고 이제 그 차분함 속에 만약 변동성이 생기면서 조정이 나온다면 그 조정을 이용해서 저는 여전히 반도체 IT 첫 번째, 두 번째로는 앞서 이제 우리가 자료화면을 본 지주사 관련한 기업들을 두 번째로 담아내시는 게
현재 정부에서 가고자 하는 방향에 반하지 않고 시장을 잘 따라가는 어떤 흐름이 아니겠는가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장에 대한 이야기 두 분의 시각으로 풀어주셨고요. 하나씩 보겠습니다. 그러면 반도체요. 어제까지도 삼성전자가 괜찮았어요. 밤에 ASML 가이던스 하향 좀 불편하고요. 마이크론의 하락도 불편하지만 그래도 엔비디아, ARM, AMD는 괜찮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앞서 외국계 증권사에서 CLSA 측에서 반도체 장비주에 대해 긍정의 시각을 냈는데요. 하반기부터 일시디램 양산을 위해 대규모 설비 투자 본격화한다라는 것이었고 이오테크닉스, 유진테크 등을 긍정적으로 봅니다. 이 펨토초 장비 얘기 또 이오테크닉스 꺼내는 것 같은데요. 자, 그러면 반도체 쪽을 어떻게 종목 압축해야 될지 일단 이스페타시스는 김태성 본부장님이 슬슬 네. 이익 실현하자라고 해주셨었어요. 네. 일단 지금 반도체 각 기업들이 나오는 시선이 좀 엇갈리죠. 그러니까 ASML 같은 경우에는 올해는 괜찮은데 내년에 성장률이 지금 제로일 수도 있겠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TSMC도 마찬가지죠. 지금 당장의 성과는 괜찮은데 향후에 가이던스에 대한 고민이 좀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이걸 좋게 해석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굉장히 분분이 나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앞단에 서 있는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어제 중국 쪽으로 이제 칩 수출이 가능하다라는 이야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증권가에서 어떤 커버리지가 나왔냐면 목표가 상향 커버리지들이 나왔어요. 그런데 그 뒷단에서 따라 올라가야 되는 장비주들 같은 경우에는 가이던스가 좀 엇갈리는 모습을 보여서 많은 투자자분들이 전 헷갈리실 것 같은데 우리나라 증시에 집중을 하실 때 저는 지금은 가는 기업에 좀 힘을 보태주는 게 맞지 않을까. 이 스페타시스 제가 이제 매도 의견을 드렸던 이유는 뭐냐면 워낙 낮은 위치에서 좀 많이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최근 이제 신고가 돌파하는 그 구간에서 좀 부담이 되신 분들은 일정 부분 수익을 챙겼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드렸는데 저는 만약 나는 더 가지고 갈 거야. 라는 쪽에 공감대가 계시다면 저도 이제 거기에 공감하는 바이기 때문에 더 가져가 보셔도 괜찮다 생각이 들고 있고 이오테크닉스도 벌써 말씀드리고 나서 가파르게 지금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오테크닉스도 저는 가지고 계실 분들은 혹은 신규 매수도 괜찮은데 저는 신규 매수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오늘은 SNS텍을 한번 바라보자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결국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장비주들의 공통점은 삼성전자 밸류체인에 조금 더 가까운 기업들을 이야기를 드리는데 오늘 아마 여러분들이 장중 혹은 장 후반에 아니면 장 끝나고 나서 이재용 회장의 이제 선고 공판을 다들 기다리실 거예요. 여기서 어찌되었든 뭔가의 결정이 되게 되면 굉장히 많은 투자자분들은 이제는 삼성전자도 뭔가 투자를 함에 있어서 속도 그리고 이제 과감성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고 거기에 발맞춰서 지금 평택의 P4, P5 공장이 지금 재개가 됐거든요. 그렇게 되었을 때 소재 부품 쪽도 좋지만 가장 먼저 또 장비단 기업들이 저는 흐름을 먼저 받아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장비주 쪽을 한번 바라보시는 게 맞지 않겠는가라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오테크닉스, SNS텍 등에 대해서 한 번 더 긍정의 시각 확인해 주셨고 일전에 말씀 주신 이스페타시스는 정말 오래전부터 말씀 주셔서 좋은 수익이 나서 6만 원 선에서 약간 이익 실현해도 괜찮다라는 의견이었었으니까 참고해 주시죠. 자, 근데 SNS텍 같은 경우는 SML 관련주란 말이죠. SML이 급락했기 때문에 약간의 변동이 나올 수도 있을 텐데 그러면 그걸 매수 기회로 보라는 건가요? 저는 충분히 보셔도 괜찮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SML이 최근에 그럼 주가가 올라왔기 때문에 SNS텍이 같이 올라왔느냐? 또 그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 SML이라고 하는 기업의 주가 조정을 빌미로 오늘 SNS텍이 밀려 내려온다거나 아니면 다음 주까지 일정 부분 행보 조정이 나오게 된다면 저는 그 조정을 이용해 볼 필요는 있고 만약 오늘 장비단 다수의 기업들이 SML, TSMC 이유를 변명 삼아서 내려온다면 저는 그 내려옴을 이용해 볼 필요는 있다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참 반도체 진영의 이슈들이 많이 섞이고 있네요. SML 이슈 그리고 TSMC 실적이 나올 거고 중간에 이제 이재용 회장의 사법 리스크 관련해서 해소 유무 거의 해소 쪽에 초점이 맞춰져 있긴 한데 일단은 확정되는 뉴스를 봐야 되는 거니까요. 자, 이재규 대표님의 시각을 듣겠습니다. 반도체 쪽 어떻게 전략 짜고 계십니까? 네, 저는 전반적으로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ASML 같은 경우도
주가가 많이 밀렸다라고는 하는데 그동안 좀 올라왔었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조정을 좀 받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사실 내용을 좀 살펴보면 본인들이 만드는 장비의 생산성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주문이 많이 들어오지 않을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뭐 기업 자체에 대한 문제보다는 가이던스 쪽에 대한 굉장히 부정적인 코멘트는 아니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 중국 쪽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 매출 캐파 자체가 상향되고 있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고 이 D램 쪽에 대한 모멘텀들이 다시 한번 붙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레거시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의 변동성이 다시 한번 나오고 있죠. 어제는 정말 움직이지 않았었던 유니테스트 같은 기업도 변동성이 좀 나왔고요. 뭐 아까 전에 잠깐 언급해 주셨던 유진테크 같은 기업도 주가의 변동성이 잘 나오고 있는데 이 D램 쪽에 대한 모멘텀들이 계속해서 좀 붙어주고 있는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그렇게 좀 보고 있고 물론 HBM과 관련돼서 이오테크닉스라든지 구조적으로 계속해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들도 있겠지만 이제 미국에서 중국 쪽에 대한 규제를 어느 정도 풀어주는 과정에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수혜를 받을 것이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죠. 뭐 엔비디아가 H20이라든지 B40 쪽에 대해서 우리나라 삼성전자가 많은 수혜를 받을 수가 있고 그렇다라고 한다면 삼성전자를 필두로 한 기업들의 주가의 변동성 같은 경우도 개선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ASMR의 영향으로 인해서 우리나라 기업들, 특히 장비 기업들이 어떻게 보면 좀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어제 좀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뭐 조정을 빌미로 그런 내용을 빌미로 해서 조정이 좀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데 저 같은 경우도 여기서는 매수의 기회가 맞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AI라는 큰 트렌드 안에서 여러 가지 변화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반도체 같은 경우는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최근에 이제 또 저전력 반도체 쪽에 대한 관심도가 다시 한번 좀 올라오고 있는 것 같거든요.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도 체크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관련해서 말씀 주셨던 이오테크닉스 두 분 다 긍정의 시각 한 번 더 확인을 해주셨고 또 눈여겨볼 반도체 외 종목들을 또 같이 언급해 주셨네요. 이제 바이오로 가겠습니다. 와, 알테오젠 40만 원 돌파한 지 얼마 전인 것 같은데 이제 50만 원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나씩 기다리고 있는 뉴스들이 켜켜이 쌓이고 있어요. 그래서 49만 원 부근인데 뭐 기술 수출, 키투르다 SC 수출, ADC 기술 수출, 코스피 이전에 대한 기대, 자체 생산 여부 뭐 등등이 맞물려 있습니다. 김태성 본부장님, 네. 알테오젠 어떻게 보시는지 그리고 제2의 알테오젠은 뭐가 될까요? 일단 첫 번째 질문은 제가 지속적으로 긍정적으로 많이 이야기를 드렸기 때문에 아마 뭐 이건 제가 뭐 잘 맞췄다, 잘 분석했다가 의미가 없고요. 알테오젠이 워낙 사업적인 성과를 정말 드라마틱하게 내보였기 때문에 당연히 주가가 올라가는 것은 맞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대신 이제 여기서 얼마까지 더 갈까에 대한 고민은 좀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은데 그들이 받은 로열티를 기준으로 보면 현재 알테오젠의 지금 시가총액 대비해서 저는 조금은 더 올라갈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많은 또 증권가 리포트들이 뭐 70만 원, 80만 원 이야기를 하고 네. 혹은 그 이상도 이야기를 하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일단 시기의 문제일 뿐 저는 이제 알테오젠이 갖고 있는 이 제형 변환에 대한 기술력은 확장성이 굉장히 무궁무진하다라고 봅니다. 어떤 한 질병에만 이렇게 특화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앞으로 겪을 굉장히 많은 질병의 확장성을 나타낼 가능성이 높은 기술이라서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더 강력하게 보셔도 괜찮다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지금 이제 우리나라 증시의 하나의 지금 돌발 변수는 뭐냐면 제약바이오의 관세가 어떤 형태로 얼마만큼의 비율을 가지고 요율을 가지고 나타날 것이냐 이게 이제 포인트일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만큼은 제약바이오를 피해야 된다라시는 분들도 있겠고 반대로 만약 오늘 시장에 그 뉴스가 충격을 주게 되면 그 충격을 이용해보자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저는 우선 그 충격은 삼성바이오로직스라든지 셀트리온 혹은 바이넥스 그리고 SK바이오팜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CDMO, CMO 관련 기업들에게는 일시적으로 충격을 줄 수는 있겠지만 확실한 파이프라인을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플랫폼 기업 같은 바이오텍 같은 경우에는 저는 오히려 그 흔들림을 공격적으로 이용해 볼 필요는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CPI 지표 나오고 PPI 지표 나오고 지금 금리 인하 시기에 대해서 갑론을박이 지금 이어지고 있는데 네. 7월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보더라도 9월 혹은 올해에는 한 번 정도는 금리 인하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잖아요. 그럼 금리 인하 시기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쪽이 어디냐라고 했었을 때는 저는 제약바이오를 빼놓고 이야기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제약바이오 쪽에서 하나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서 제2의 알테오젠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이제 가능성이 있는 기업 리스트가 쭉 나오고 있어요. 네. 일단은 D&D 파마텍 저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긍정적으로 좀 많이 말씀을 드렸고 리아캠도 마찬가지고요. 이제 오늘 이야기 드리고 싶은 거는
ABL 바이오를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의 탑픽인 거죠? 네, 오늘의 탑픽이기도 하고 한 가지 조금 어떤 좀 경고라기보다는 그래도 공유 차원에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 기업이 작년에 유증을 했죠. 이게 지금 보통주로 이번 달 28일 날 1,400억 상당의 이제 보통주가 이제 시장에 풀리게 네. 되거든요. 그럼 여기서 두 가지의 경우의 수가 발생이 될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차익 매도 물량이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그 금액만큼의 보통주가 전환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물량을 받아준다면 오히려 투심이 더 강하게 살아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저는 전자보다는 후자의 경우가 지금은 더 확률이 높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만큼 지금 이제 특허와 관련한 불확실성도 지금 해소가 확실하게 됐고 기술 수출에 대한 확실한 이제 금액도 지금 있기 때문에 그래서 ABL 바이오는 공격적으로 사시기보다는 천천히 모아가신다라고 했었을 때 저는 충분히 지금의 위치에서는 가능성이 있는 지금 상승세를 나타낼 가능성이 높다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네. 손절 라인은 저는 5만 원을 좀 잡아드리겠고 만약에 올라간다면 저는 10만 원이라는 가격대 그 이상을 한번 바라봐도 괜찮다. 그리고 제가 하반기 금리 인하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게 이제 9월일지 11월일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시기를 조금 여유롭게 좀 가져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7월 중순인데 지금부터 8월, 9월, 10월, 11월 그래도 최소한 5개월 정도 투자를 하실 수 있는 분들은 ABL 바이오의 현재 위치는 결코 나쁘지 않을 수 있겠다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테오젠 당연히 긍정이고 제약바이오 일단 금리 인하라는 방향성을 고려했을 때 긍정적 시각입니다. 그리고 제2의 알테오젠으로 기대되는 종목 중에 하나 ABL 바이오 가격도 5만 원, 10만 원 딱 손절 목표 명확하게 주셔서 기억하기 쉬울 것 같습니다. BBB 셔틀, ADC 여러 가지 포인트가 있는 종목이기도 하죠. 지켜보죠. 자, 이재규 대표님은 알테오젠의 시각 어떻게 두고 계시는지 그리고 눈여겨보시는 바이오 종목 있으신지. 네, 일단 어제 굉장히 저는 바이오 쪽이 특징적인 부분을 보였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제 CPI가 나왔잖아요. 새벽에. 네. 새벽이 아니라 그 전날에 나왔는데 CPI 지표가 나오면서 우리 시장에서는 금리 인하 자체가 7월 달이 아니라 9월 달이 아니라 올해는 안 할 수도 있겠다라는 내용들까지 나왔습니다. 물론 저는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포인트로 잡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높았었던 상황에서 금리 인하 자체가 어떻게 보면 연기가 될 수 있다라는 내용이 나온 거죠. 근데 그런 과정에서 제약바이오가 버텨줬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제 같은 경우는 제약바이오가 어느 정도 조정을 받을 만한 상황이었지만 알테오젠을 비롯해서 다른 기업들의 주가 흐름이 견조했다라는 것은 일단 큰 역할, 큰 악재로 반응을 하지 않았다라는 부분이고 그렇다라고 한다면 악재에 지금 둔감해지고 있다라는 부분이죠. 근데 지금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는 우리가 또 코스닥의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에 많이 포진이 되어 있는 상황인데 실질적으로 코스피 대비해서 코스닥이 많이 못 올라왔고 최근에는 또 한번 코스닥 쪽으로 자금이 어느 정도 들어온다라고 한다면 전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테오젠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특허에 대한 인정을 받았다라는 것, 독창성과 그 기술력에 대해서 인정을 받았다라는 부분이고 우리가 경쟁사라고 할 수 있는 할로자인 같은 경우는 대부분 다 이제 전속 계약을 통해 가지고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확장성적인 측면에서는 알테오젠이 훨씬 더 유리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상이 되고 있는 영업이익, 우리가 뭐 HTS에 나오고 있는 앞으로의 실적 가이던스를 기반으로 한다면 조금 고평가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겠지만 언론에서 그리고 레포트 증권사들에서 분석을 하는 내용들을 따져본다라고 하면 주가의 상승 여력은 전 남아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뭐 단기적으로는 50만 원 돌파가 우선일 것 같지만 추가적으로 60만 원까지는 충분히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제 대체할 수 있는 종목, 우리가 제2의 알테오젠을 계속해서 열심히 찾아보고 있는데 전 리가켄바이오라는 기업을 굉장히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이 기업 같은 경우는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항체 약물 접합체 쪽에 대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죠. 항체에다가 이 링커를 통해 가지고 페이로드라고 하는 약물을 붙여 가지고 항암제의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리가켄바이오는 다른 이 ADC 기업들과는 다르게 그 페이로드와 링커를 전부 다 생산해낼 수 있는 기술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재무는 안 좋은 상황이지만 어쨌든 오리온이라는 그 현금성 자산을 많이 가지고 있는 기업을 또 뒷배로 가지고 있는 네.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주가의 흐름은 좀 더 상방으로 열려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돼서 저는 리가켄바이오 같은 경우도 좀 체크해 보시면 어떨까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리가켄바이오 하니까 작년에 존슨앤존슨에게 기술 이전하기도 했었는데 존슨앤존슨이 실적을 내놨잖아요.
근데 이제 유한양행으로부터 기술 이전 받은 렉나자랑 같이 이제 병용요법한 게 매출이 잘 나왔다 이렇게 소식이 있었어요. 그러면 유한양행 같은 경우는 이제 존슨앤존슨으로부터 또 기술료나 이런 것들을 받게 되고 실적도 좋지 않을까 싶은데 유한양행, 오스코텍 이쪽은 어떨까요? 유한양행도 제가 화면에 나와가지고 예, 유한양행도 괜찮은데 전 요즘에 오스코텍을 좀 보고 있어요. 오스코텍 같은 경우도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 요 렉나자 쪽에 대한 그러니까 렉나자 맞죠? 우리나라에서 판매 이름이 렉나자이고 이 레이저 티닙 관련된 이제 병용요법을 통해 가지고 매출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2027년도에 그 총 매출에서 4% 정도의 로열티를 받거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오스코텍이 현재 실적과 향후 2027년도에 예상이 되고 있는 실적을 고려해 본다라고 하면 PER 기준으로 12배에서 16배 정도가 나온다라고 이야기가 되더라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어쨌든 우리가 수익성 자체가 어떻게 보면 약간 담보되어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오스코텍 같은 경우는 여기서부터 주가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 그리고 이제 치매 치료 쪽에 대한 임상도 진행을 하고 있는데 2026년도 상반기 때 임상에 대한 결과물이 나온다라고 해요. 근데 그 결과물에 대한 자신감이 굉장히 높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에 앞서서 기술 수출 쪽에 대한 모멘텀 같은 경우도 부여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거든요. 시장에서 많이 관심도가 없는 상태이긴 하지만 저는 오스코텍 같은 경우도 좀 체크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유한양행, 오스코텍, 존슨앤존슨 실적과 함께 연결해서 봤고요. 어제 보면 유한양행, 오스코텍 모두 다 장후반에 이제 알테오젠 힘이겠죠. 낙폭을 줄이면서 마감을 했고, 이뮤논시아도 이제 유한양행의 자회사인데 장후반에 상승폭을 키우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좀 흐름들이 좀 동일하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김태성 본부장님은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시기에 대한 고민만 있으면 됩니다. 앞서 이제 좋은 이야기는 다 대표님께서 해주셨는데 오스코텍이 실제로 이제 기술료를 받는 그 시점이 언제냐? 지금 2025년도잖아요. 2027년도부터 본격적으로 받기 시작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 기술료를 받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굉장히 좀 텀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아마 다른 기업들보다 유한양이라든지 오스코텍 같은 경우에는 좋은 뉴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막 강하게 올라오지 못하는 이유로 저는 보여지긴 해요. 그래서 조정 시에 좀 부담이 되더라도 이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차피 렉나자라고 하는 레이저 티닙이라고 하는 제품이 지금 굉장히 또 큰 효과를 통해서 성과를 낸 상황이라서 길게 보실 수 있는 분들은 유한양액, 오스코텍도 괜찮다. 저도 둘 중에 하나를 고르자라고 하면 오스코텍이 훨씬 더 좋아 보인다라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약 바이오 쪽 꼼꼼하게 살피느라고 제작진이 갈 길이 멀다고 재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가보겠습니다. 바닥 쪽에서 소외된 자들의 반란으로 봤을 때 요즘 눈에 들어오는 게 폴더블, OLED 쪽입니다. 삼성 디스플레이의 중국 업체와 이제 승소에 대한 기대감도 나오고 있고요. 애플의 폴더블 폰, 거밍치가 쏘아 올린 공도 있습니다. 김태성 본부장님, 네. 뭐 덕산 네오룩스 혹은 뭐 필름 쪽에서 그 세경 하이테크나 뭐 PI 네, 첨단 소재, 네. 그죠? 이녹스 첨단 소재 이런 쪽도 막 자꾸 이제 눈길이 간단 말이죠. 탑픽 있으세요? 그러니까 제가 덕산 네오룩스를 올 초부터 계속 이야기를 맞아. 좀 드려왔어요. 네, 계속 그래서 얘기하셨어요. 덕산 네오룩스는 여전히 좀 보셔도 괜찮다 생각이 드는 게 여러분들이 어제 자료를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외국계 그러니까 미국 쪽에서 만약 애플이 폴더블폰 시장에 진출을 한다면 각 부품별로 어느 기업에서 공급할 거다라는 리스트가 좀 나왔었거든요. 네. 거기에 지금 KH바텍, 파이넴텍, 세경하이테크, UTI 이런 기업들이 굉장히 많은데 한 가지 여러분들이 꼭 체크를 해야 될 부분은 다른 부품들은 경쟁사가 우리나라 외 기업들이 많이 껴있더라고요. 하지만 내장 힌지 쪽에서는 파이넴텍 외에 다른 기업들이 안 보여요. 그래서 KH바텍보다 파이넴텍이 지금 더 주가가 올라오는 모습의 네. 이유이기도 하고 또 내장 힌지보다 외장 힌지가 단가가 더 높습니다. KH바텍이 원래 외장 힌지에서 점유율이 1위였는데 파이넴텍이 지금 외장 힌지까지도 지금 영역을 넓혔기 때문에 파이넴텍이 상대적으로 더 올라오는 이유라고 좀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이미 좀 시세가 낮기 때문에 저는 현실적으로 붙을 수 있는 쪽은 조금은 더 디테일하게 살펴보시면 디스플레이 쪽입니다. 왜냐하면 작년이었어요. 애플에 삼성 디스플레이가 OLED를 공급하겠다라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지금 한 가지 우리가 더 체크를 해야 되는 건 지금 미국의 ITC에서 아무래도 이제 그 중국의 BOE에 대한 제품에 좀 문제가 있다라고 판결을 좀 하고 네. 있어요. 그래서 삼성 디스플레이가 거의 승소했다라는 분위기로 가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에 대한 어떤 견제를 하지 않더라도 지금 당장 BOE 제품이 미국으로 들어오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폴더블 폰에 진출했을 때 이 OLED는 누가 공급할 것이냐? 삼성 디스플레이 하나밖에 없고 또 삼성 디스플레이의 블랙 PDL
얘를 이제 공급하는 기업이 누구냐라고 하면 덕산 네오룩스밖에 지금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만약 여러분들이 OLED 쪽을 보신다면 저는 덕산 네오룩스가 가장 지금은 현실적으로 성과를 낼 수 있고 실적적으로도 더 커져 나갈 수 있는 요소가 있다. 대신 이제 어제 그제 정말 안 움직였던 기업이 움직였기 때문에 일정 부분에 이제 조정은 있겠지만 그 조정에 저는 여러분들이 한번 고민을 해볼 필요는 있다. 속도의 파인엠텍이냐 아니면 실제 성과를 낼 수 있는 덕산 네오룩스냐 이 부분을 시청자분이 판단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OLED 쪽에서 눈여겨볼 수 있는 종목들 내에 속도 차이로 대응은 이제 투자자분들의 성격에 맞춰서 좀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재기 대표님은 네. 이 폴더블 OLED라는 키워드에서는 어딜 보고 계십니까? 종목 말씀이신가요? 네. 전반적으로 저도 이제 체크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섹터예요. 아무래도 우리나라 삼성 디스플레이와 LG 디스플레이가 전 세계적으로 잘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뭐 매출과 영업이익이 엄청나게 나오고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애플이라는 기업에서 OLED를 많이 채택한다라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죠. 그리고 뭐 추가적으로 우리가 저온 다결정 산화물이라고 해서 LTPO 쪽에 대한 OLED 패널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약 80% 정도의 점유율을 가져가고 있다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중국 기업들을 많이 앞서고 있다라는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OLED 쪽에 대한 투자 모멘텀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두 가지가 되겠죠. 우리나라 기업들이 잘하고 있다라는 부분, 그리고 애플 쪽에도 납품이 되면서 캐파 자체가 커질 수 있다라는 부분. 이렇게 본다라면 이제 OLED 쪽도 봐야 되는데 일단 저는 전반적으로 지금 원래 처음부터 이제 시작을 해보자면 폴더블 쪽에 대한 모멘텀들이 먼저부터 좋고 그 다음에 디스플레이로 좀 확장이 되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폴더블 쪽이 좀 꺾인다라고 한다면 OLED 같은 경우도 눌림이 좀 나올 가능성이 높은데 굉장히 오랫동안 소외를 받았었던 섹터이기 때문에 전 눌림이 나올 때도 좀 관심이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고 가장 매력적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기업은 소재단에 있는 덕산 네오룩스입니다. 근데 제가 어제 좀 특징적인 종목을 하나 봐가지고 이 기업을 바로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제가 오늘 탑픽으로 준비를 한 기업인데 AP 시스템이라고 하는 기업이 있어요. 제가 이거 HTS 이제 눌러보시면 기업명 순서대로 이제 계속해서 나오기 때문에 제가 맨날 AP 시스템을 봤거든요. 이게 도대체 언제 움직일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제 좀 움직임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LTPS 관련한 회사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LTPS도 맞고요. 또 레이저 쪽에 대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거든요. 레이저 기술력을 이용해서 뭐 증착이라든지 증착 쪽에 대한 기술력도 가지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좋고 전반적으로 이제 매출 단위 OLED 쪽에서 나오고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화면에도 나오네요. 80% 정도가 나오고 있는데 이 기업의 매력적인 포인트가 뭐냐면 최근에 HBM 쪽에 대한 투자를 진행하기 위해서 삼성전자와 관련되어 있는 인사를 영입했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OLED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시장 자체가 좀 정체됐었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지만 성장성에 대한 결여성이 어느 정도 있었기 때문에 이제 반도체 쪽까지 붙는다라는 거죠. 근데 이 기업이 잘하고 있는 부분이 이 레이저 장비 쪽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거는 사실 좀 다른 이야기지만 지금 이오테크닉스도 레이저 쪽에 대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아예 다른 이야기라고 제가 알고 있어요. 하지만 어쨌든 AP 시스템 같은 경우도 그와 관련되어 있는 기술력을 레이저 쪽에서 이제 OLED 디스플레이 쪽에 대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전반적으로 OLED 쪽에 대한 관심도가 올라오고 추후에 반도체 쪽에 대한 사업 영역의 다각화가 진행이 된다라고 한다면 저는 그때 AP 시스템 같은 경우는 추가 상승의 여력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추가적으로 뭐 2차 전지 쪽에 대한 매출도 만들어가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장비단에 대해서 우리가 반도체, 2차 전지, OLED를 전부 다 보신다라고 하면 이 AP 시스템 거래 대금이 좀 적기는 합니다. 나중에 거래가 좀 많이 붙어주면 그때 보셔도 좋으니까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주가가 올라온다라고 한다면 목표가는 21,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16,000원으로 의견 드리겠습니다. AP 시스템, OLED 공정 앞서 보여드린 화면으로 제가 체크했을 때는 한 4개의 OLED 공정에 이 AP 시스템이 들어가긴 하네요. AP 시스템, 반도체 장비주이자 OLED 장비주로서 같이 체크하고 좀 천천히 대응할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두 분의 픽 종목들을 각각 들어봤네요. ABL 바이오나 AP 시스템. 각각 시간을 두고 대응할 수 있는 종목들로 탑픽 주셨고요. 시간이 한 4분 정도 있습니다. 두 분께 각각 2분씩의 시간으로 이제 눈여겨볼 섹터 하나씩만 더 들어보죠. 김태성 본부장님,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서 좀 살펴볼까요? 지니어스 법안 통과 기대감이 높아졌어요. 그래서 어제 조정 있었던 종목들 혹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좋았던 뭐 쿠콘 이런 종목들 막 여러 개가 있을 텐데요. 스테이블 코인 키워드는 저희 뭐 사요?
그러니까 스테이블 코인 앞에 뭐가 붙냐에 따라 달라요. 원화가 붙냐, 달러가 붙냐의 차이가 있는데 그러네요. 원화는 사실 저는 의미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원화는 우리나라만의 그냥 리그지 이걸 누군가가 사줘야 되는데 사줄 리는 저는 없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나마 정말 다행스러운 것은 지금 이 가상자산 3법 같은 경우에는 다시 또 표에 대한 투표를 진행을 한다라고 하니 여기서 만약 통과가 된다라고 하면 저는 오히려 우리나라 관련 기업들보다 나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코인베이스 혹은 서클과 같은 기업들이 더 올라올 가능성이 높다는 생각이 들어요. 만약 그래서 이쪽을 바라보고 계시다면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가상화폐 관련주를 사실 게 아니라 가상화폐를 투자하시는 게 맞다. 제가 아마 이 이야기를 1년 전부터 이야기를 드렸는데 여러분들이 가상자산에 관심이 있어서 가상자산에 투자를 한 것과 관련주를 투자한 것과 한번 주봉, 월봉으로 비교를 해보세요. 상승률을. 확실히 가상자산에 직접 투자를 하는 게 물론 알트코인을 제외하고입니다. 네. 하는 게 훨씬 더 높은 수익률을 보였기 때문에 이번에도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관련주를 찾으려면 우리나라에서 찾지 마시고 나스닥 증시 가셔서 서클과 코인베이스를 하는 게 맞고 이건 이제 굳이 우리나라 기업들의 이제 만약에 투영이 돼서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을 찾겠다라고 하면 서클? 결제사들인데 네. 결제사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 우리나라 원화 스테이블 코인 관련한 법안 자체가 좀 미뤄졌잖아요. 나중에 이야기를 해보겠다고 미뤄졌기 때문에 연속성을 보이기보다는 단기 시세로 좀 그칠 가능성이 높으니까 이 부분은 인지를 하시고 대응을 하시는 게 맞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서클 사라. 네. 네, 서클에 대한 긍정의 시각 한 번 더 확인을 해주신 거고요. 사실 이 얘기는 지난번에도 강조해 주셨던 걸로 기억합니다. 국내에서 대응하시고자 하는 분들은 결제 테마로만 좀 활용해 보자 얘기 주신 거고요. 전력 쪽 이재기 대표님이 또 섹터 골라주셨는데 안 그래도 지금 미국이 중국의 뭐 해저 케이블 견제한다 이런 뉴스가 또 나와요. 그리고 LS전선은 해저 케이블 사업 강화한다 막 이 뉴스가 맞물리고 있는데 이 전력 기기 쪽 어디로 보십니까? 뭐 전반적으로 좋은 것 같아요. 추가 상승의 여력은 분명히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러니까 최근에 그동안 강화했었던 업종군들 중에서 조정을 받는 업종들이 꽤나 많은데 전선 쪽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굉장히 강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트럼프도 어쨌든 중국 쪽에 대한 규제를 만들어준다라고 한다면 지금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넥스트레이드에서 LS 마린 솔루션 같은 기업들도 변동성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LS 에코에너지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이 내러티브적인 측면에서 추가 상승의 가능성이 있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전력기기 쪽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체크가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트럼프가 AI 쪽과 에너지 인프라 쪽에 대한 투자를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과거에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트럼프가 관세를 부과한다라는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트럼프도 관세만 부과하진 않습니다. 결국엔 네. 투자를 할 거거든요. 그래서 어디에다 투자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고 그중에서 이제 하나가 전력기기라든지 AI 쪽이 아닐까. 그러니까 전력기기 쪽 같은 경우는 LNG 쪽과 전 엮을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LNG 쪽에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도 최근에 주가의 변동성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 그러니까 뭐 우리가 예전에 알래스카 LNG로 엮였었던 넥스틸이나 뭐 세아제강 지주 같은 경우는 저평가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LNG, 에너지 쪽에 대한 모멘텀들을 전 받아갈 수가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전력기기와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추가 상승의 가능성이 높지만 주가가 좀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네. 부담이 좀 된다라고 한다면 지금부터는 그와 관련돼서 에너지원 쪽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으로서 LNG 쪽에 대한 투자 포인트를 가져갈 수 있는 기업들을 좀 보시는 게 어떨까. 그중에서 강관과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 그리고 추가적으로 뭐 피팅 밸브 쪽에 태광과 성광밴드 같은 경우도 우리가 투자의 대안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 기업들 저평가입니다. 그래서 이 기업들도 좀 체크를 해보시면 어떨까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다양한 종목군에 대한 시각 각 섹터별로 살펴주셨습니다. 김태성 본부장님, 이재규 대표님과 함께했네요. 고맙습니다.